Welcome to Movie Dochi! Victor Frankenstein. 괴물은 나의 수호성인이다. 영화계의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가 수십 년간 입버릇처럼 해온 말입니다. 그에게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공포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살 때 제임스 웨일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을 보며 번개 같은 자각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딕 호러는 그의 종교가 되었고 괴물은 그의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난 2025년 마침내 그가 평생을 바쳐온 꿈의 프로젝트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우리가 알던 프랑켄슈타인과 많이 다릅니다. 머리에 박힌 나사도 없고 으르렁거리는 바보 괴물도 없습니다. 대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자신을 만든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이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있을 뿐이죠. 판의 미로로 대중의 그 존재감을 드러낸 델 토로 감독은 쉐이프 오브 워터와 피노키오에 이르기까지 괴물이란 단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모순을 마법처럼 우리에게 보여왔는데요. 오늘은 델 토로가 왜 원작의 결말을 바꿨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왜 21세기에 도착한 가장 슬픈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지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영영 못 나올 뻔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유니버설 피처스는 마블 같은 몬스터 유니버스를 기획했고 델 토로에게 프랑켄슈타인을 맡기려 했죠. 하지만 스튜디오는 액션 블록버스터를 원했고 델 토로는 비극적인 오페라를 원했습니다. 결국 유니버설의 다크 유니버스가 미라의 실패로 좌초되면서 이 프로젝트도 개발 지옥에 빠졌습니다. 죽어가던 프로젝트에 숨을 불어넣은 건 넷플릭스였습니다. 피노키오로 오스카를 거머쥐고 호기심의 방을 성공시킨 델 토로에게 넷플릭스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며 1억 2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제작비를 안겨줬죠. 캐스팅도 드라마틱했습니다. 원래 괴물 역은 앤드류 가필드였습니다. 특유의 섬세하고 신경질적인 연기로 괴물의 지적고뇌를 표현할 거라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헐리우드 파업으로 스케줄이 꼬이면서 하차하게 됐고 그 자리를 196cm의 장신 제이콥 엘로디가 채웠습니다. 델 토로는 엘로디를 선택한 이유로 그의 눈을 꼽았습니다. 순수하면서도 위험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인 오스카 아이삭을 압도하는 거대한 피지컬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9개월간 준비했던 가필드의 디자인을 9주 만에 수정해 버려진 아이이자 위험한 병기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원작의 1790년대가 아닌 1850년대 크림 전쟁 시기로 옮겨졌습니다. 왜일까요? 원작처럼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구하는 건 너무 소소했기 때문입니다. 크림 전쟁은 최초의 현대적 산업 전쟁이었습니다. 시체는 넘쳐났고 팔다리는 소모품처럼 굴러다녔죠. 델 토로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실험을 개인의 관계가 아닌 생명을 부속품 취급하는 제국주의 시대의 관계로 확장시켰습니다. 게다가 19세기라는 배경은 당대 유행했던 과학이론인 갈바니즘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전기신호를 통해 조립한 시체를 움직이는 모습은 영화 초반 관객의 시선을 끌어모읍니다. 여기에 원작에 없는 새로운 악역 할렌더 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으로 돈을 번 무기상이자 매독으로 죽어가는 인물이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빅터의 관계를 후원합니다. 즉, 이 괴물은 과학자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자본가의 탐욕이 빚어낸 합작품인 셈입니다. 오스카 아이삭이 연기한 빅터는 천재보다는 학대받은 아이에 가깝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결핍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을 정복하고 신이 되려 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설정 비틀기가 나옵니다. 원작에서 빅터의 약혼녀였던 엘리자베스가 여기서는 동생 윌리엄의 약혼녀로 나옵니다. 빅터는 동생의 여자를 사랑하고 동시에 동생보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이내 빅터의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크리처 제이콥 엘로디의 괴물은 흉측하기보다는 처연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빅터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산채로 불태워질 뻔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는 괴물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생명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폐기 처분하려는 빅터의 차가운 얼굴입니다. 이는 원작의 단순한 도망침보다 훨씬 더 잔혹한 영화 살해 시도로 빅터의 도덕적 파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영화 중반부 도망친 크리처가 숲속의 맹인 은자를 만나는 시퀀스는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맹인은 크리처의 흉측한 외모를 볼 수 없기에 그를 편견 없이 대합니다. 여기서 크리처는 원작자 메리 셸리의 남편 퍼시 셸리의 시 오지만디아스를 읽습니다. 왕 중의 왕인 나를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폐허가 된 동상을 노래하는 이 시는
영생을 꿈꾸던 빅터의 야망이 결국 부질없이 무너질 것임을 암시하는 기가 막힌 메타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죠. 델 토로는 크리처가 겪는 고난을 마치 예수의 순환처럼 묘사합니다. 그는 죄 없이 태어나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돌을 맞습니다. 감독이 그를 수호성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처는 맹인에게서 언어와 인간성을 배우지만 결국 사람들에 의해 괴물로 낙인 찍히고 공격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추함이 죄가 됨을 깨닫고 창조주를 향한 복수를 다짐하죠.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은 후반부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괴물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대치 상황 속에 빅터 혹은 상황에 의해 희생됩니다. 죽어가는 동생 윌리엄은 형에게 말하죠. 형이 진짜 괴물이야. 이는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대사로 빅터의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발가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북극의 끝, 원작에서 괴물은 창조주가 죽자 스스로 불타 죽으러 떠납니다. 하지만 델 토로의 괴물은 다릅니다. 죽어가는 빅터가 처음으로 사과했을 때 그는 복수하는 대신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대신 얼음에 갇힌 선원들을 구해내고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자비심을 보여주며 괴물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진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려던 빅터는 파멸했지만 죽음에서 태어난 괴물은 오히려 삶을 선택하고 타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델 토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용서라는 이름의 혁명입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전개가 너무 빠르다. 엘리자베스 캐릭터가 아쉽다라고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프랑켄슈타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방대한 원작을 2시간 반에 압축하며 생긴 균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2025년이라는 시점에 더없이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AI와 유전공학 기술이 신의 영역을 넘보는 시대, 크림 전쟁과 같은 참혹한 전쟁이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대에 델 토로는 묻습니다. 혐오를 생산하고 서로를 겨누는 우리, 과연 누가 진짜 괴물인가? 영화 속 빅터는 죽음을 정복하려다 삶을 잃었고 크리처는 죽음에서 태어나 삶을 끌어안았죠. 이 역설적인 결말은 델 토로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경고입니다. 이 영화는 호러 팬들에게는 시각적 황홀경을, 드라마 팬들에게는 묵직한 비극을 선사하는 21세기의 고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화와 언제나 함께할 무비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